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폭격기도 탱크도 참호도 없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선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GDP 순위는 오르고 빌딩도 높아지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1위입니다.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는 총알 대신 숫자가 날아옵니다. 학점, 스펙, 연봉, 매출, 평점, 팔로워 수. 적군은 보이지 않지만 전선은 명확합니다. 취업시장, 결혼시장, 부동산 시장, SNS 시장. 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점심시간, 그 외에 틈이 나는 모든 시간에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보다 앞서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도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훈련이 기다립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 조건은 불분명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충분한지, 어떤 직장에 다녀야 안정적인지, 몇 살까지 결혼해야 정상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목표는 계속 멀어지고 결승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역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뉴스는 매일 전쟁 용어를 쓰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학생이든 구직자든 상관없이 누구도 총을 들지 않았지만 누구나 총을 맞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1942년 세계는 진짜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짓밟고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며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가던 시절,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자란 한 청년이 파리의 작은 출판사를 통해 책 한 권을 냅니다. 시지프 신화. 부제는 부조리에 관한 실론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자살이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던 시대에 한 철학자는 자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 까미였습니다. 까미는 묻습니다.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모든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 마주합니다. 출근길에, 야근 중에, 주말 저녁에. 오늘도 살아야 하는가?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까미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총과 폭탄의 전쟁이었고 지금은 화폐와 경쟁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같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까미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생님이 아닌 동료입니다. 80년 전 알베르 까미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버텼으며 그 버팀의 시간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913년 11월 7일 알제리 몽도비의 가난한 포도주 제조 농장에서 알베르 까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류시엔 까미는 농장 노동자였고 어머니 카트리는 스페인계 이민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까미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징집되었고 1914년 10월 마른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까미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알제의 빈민가 벨쿠르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좁은 아파트에서 외할머니, 김어거리 삼촌과 함께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며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아무 말 없이. 까미는 훗날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나는 세계의 침묵을 배웠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예상합니다. 가난, 전쟁, 고아, 침묵. 이 사람은 분명 어둡고 염세적인 철학을 만들었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까미는 축구를 미친 듯이 좋아했습니다. 골키퍼였던 그는 알제 대학팀에서 뛰었고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윤리와 의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축구에서 배웠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축구장에서 까미는 배웠습니다. 공은 예측 불가능하게 튀고 상대는 강하고 동료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는 계속되고 멈출 수 없으며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골키퍼는 혼자입니다. 공이 날아올 때 아무도 대신 막아주지 않고 실점하게 되면 모두가 알기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은 또 날아오고 다시 막아야 합니다. 까미는 이것을 사랑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바다도 사랑했습니다. 알제의 해변, 지중해의 햇빛. 가난한 아이들은 돈이 들지 않는 해변으로 가서 수영을 하고 햇빛을 쬐고 웃었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티파사의 여름, 햇빛과 바다가 주는 환희. 나는 그곳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17세의 까미는 객결을 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1930년, 결핵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 결핵 환자는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축구를 그만두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위험합니다. 까미는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내일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망으로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까미는 더 강렬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연극을 하고, 글을 쓰고, 사랑을 하고,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때문에 삶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되었을 때 까미는 파리에서 신문 파리수아르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사는 곧 폐쇄되었고 까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까미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시작하며 비밀신문 콩바를 만들고 나치에 대항하는 글을 썼습니다. 체포되면 고문당하고 총살당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2년 바로 그 시기에 시지프 신화를 썼습니다. 전쟁 중에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그는 절망을 쓰지 않고 부조리를 썼습니다. 절망과 부조리,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망은 포기이고 부조리는 인식입니다. 절망은 아무 의미 없으니 그만두자이고 부조리는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살자입니다. 까미는 가난했지만 햇빛을 사랑했고 병들었지만 바다에서 수영했고 전쟁 중이었지만 글을 썼고 죽음이 가까웠지만 웃었습니다. 그는 삶을 긍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조리 철학은 염세주의자의 변명이 아니라 삶을 사랑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까미가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햇빛은 더 눈부시고 바다는 더 푸르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의미는 없었습니다. 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있었습니다. 까미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부조리, 이 단어를 우리는 보통 터무니없다, 우스꽝스럽다, 말도 안 된다고 번역하지만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다릅니다.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조리는 인간과 세계의 대면에서 태어난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한다. 세계는 침묵한다. 이 둘의 충돌, 그것이 부조리다. 천천히 뜯어봅시다. 인간은 묻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래야 하는가? 왜 사랑은 끝나는가? 왜 사람은 죽는가? 우리는 이유를 원하고 설명을 원하고 의미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 그런데 세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은 아름답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파도는 밀려오지만 목적을 말하지 않고, 나무는 자라지만 의미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냥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인간은 왜라고 묻고 세계는 침묵합니다. 이 충돌, 이 어긋남, 이 간극이 부조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회사에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9시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저녁 7시, 8시, 때로는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씻고 잡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왜 하십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생활해야 하니까. 왜 생활해야 합니까? 살아야 하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살아야지.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하지만 끝까지 파고들면 이유는 사라집니다. 그냥.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2년, 3년, 혹은 더 긴 시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기에 미래를 계획하며 결혼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미안해, 이제 사랑하지 않아. 왜? 그냥 감정이 식었어.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인가? 상대는 대답하지 못하거나 대답해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사랑은 이유 없이 시작되고 이유 없이 끝납니다. 그런 사랑 앞에 우리는 이유를 만듭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타이밍 문제.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고 더 잔인합니다.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하고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잡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암입니다. 왜? 의사는 말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하지만 옆집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 90세까지 건강하십니다. 왜? 대답은 없습니다. 세계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냥 굴러갑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까미는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오해가 일어나고 모든 것은 피곤함 섞인 놀라움 속에서 시작된다. 보통 우리는 의문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주말에는 쉬고 월요일에는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왜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그 순간 세계의 낯섦이 드러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 사람들과 일하는가? 왜 나는 이런 꿈을 꾸는가? 왜 나는 존재하는가?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조리의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조리가 세계의 결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가 잘못되어서 부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의미도 목적도 없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의미를 갈망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인간이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부조리는 없습니다. 만약 세계가 신처럼 모든 것에 대답한다면 부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묻고 세계는 침묵합니다. 그 사이에서 부조리가 탄생합니다. 까미는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사실로 봅니다. 세계는 부조리합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까미는 세 가지 반응을 관찰합니다. 먼저는 물리적인 자살입니다. 부조리를 견딜 수 없으니 삶을 끝냅니다. 다음으로는 철학적 자살입니다. 부조리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신이나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마지막은 부조리와 함께 삽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까미는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지프는 교활한 왕으로 신들을 속이고 죽음마저 속였습니다. 신들은 분노했고 시지프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라. 바위가 정상에 닿는 순간 바위는 다시 굴러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밀어 올려라. 영원히. 시지프는 바위를 밀며 산을 오릅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근육이 부르르고 정상이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 바위를 놓습니다. 바위는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산 아래로. 시지프는 산을 내려가 바위를 다시 밀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1000년 후에도 영원히. 까미는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닌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출근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시 월요일. 프로젝트를 끝내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끝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립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지고 다시 먹으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잠을 자면 피곤해지고 다시 자면 다시 피곤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헤어지고 그리워지고 다시 만나고 다시 헤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운동을 멈추면 다시 나빠져서 다시 운동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밀어 올립니다. 학생일 때는 성적, 취업 준비생일 때는 스펙, 직장인일 때는 승진, 결혼하면 육아, 노년에는 건강,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은 다시 미끄러지거나 새로운 바위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만 끝내면 쉴 수 있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끝나면 다음이 기다립니다. 이 직장만 들어가면 안정될 거야. 들어가면 승진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끝나면 더 큰 프로젝트가 배정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막상 결혼을 하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위는 절대 정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우리는 왜 바위를 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시지프는 적어도 압니다. 그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신들이 내린 벌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선택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택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 결혼해야 하는데 주변이 재촉하고 나이도 있으니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기다리고 사회가 기대하니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해진 경로, 정상으로 여겨지는 삶, 모두가 가는 길, 대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노후 준비.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경로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경로를 따라 바위를 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시지프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시지프입니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 사무실의 사람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 모두 바위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정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승진해도 더 높은 자리가 있고 돈을 벌어도 더 필요하고 목표를 달성해도 새 목표가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까미는 이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시지프의 침묵 속에서 나는 세계의 침묵을 듣는다. 시지프는 불평하지 않고 바위에게 화내지 않고 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밉니다. 왜? 까미는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합니다. 산을 내려가는 시지프. 나는 그를 행복하다고 상상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위를 영원히 밀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까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지프가 행복한 순간은 바위가 정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위가 정상에 있는 시간은 찰나이고 곧 굴러 떨어집니다. 시지프가 행복한 순간은 산을 내려갈 때입니다. 바위는 이미 떨어졌고 아직 다시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유입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면서 생각합니다. 이 바위는 나의 바위다. 이 형벌은 나의 형벌이다. 이 운명은 나의 운명이다. 신들이 준 형벌이지만 이제 그것은 내 것이다. 나는 바위를 안다. 이 바위의 무게를 안다. 이 산의 경사를 안다. 나는 이것을 다시 할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이 까미가 말하는 반항입니다. 반항은 거부가 아니고 타개가 아닙니다. 반항은 수용이면서 동시에 초월입니다. 시지프는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밀 것인가, 당당하게 밀 것인가. 신들은 형벌을 줬지만 태도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어떤 태도로 출근할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관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관계 맺을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바위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바위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지프의 신화는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자살이다. 왜 자살이 철학의 근본 문제입니까? 까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모든 철학적 질문에 선행한다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은 살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살 가치가 없다면 다른 모든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까미는 묻습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 의미 없는 삶에서 왜 살아야 합니까? 자살은 하나의 답처럼 보입니다. 논리적인 답처럼 보입니다. 삶이 부조리하고 의미가 없다면 끝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지만 까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살은 부조리로부터의 도피다. 무슨 뜻입니까? 부조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 자살은 그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인간을 제거합니다. 인간이 사라지면 부조리도 사라지지만 동시에 인간의 갈망도 의식도 삶도 사라집니다. 까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까미에게 부조리는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살은 게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까미는 게임을 계속하자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는데 상대는 압도적으로 강해서 당신은 100% 질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체스판을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 안 한다. 둘, 계속 둡니다. 질 것을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까미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는 것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성취도, 사랑도, 기억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끝내는 것과 끝까지 사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까미는 말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미리 끝내면 당신은 삶을 부정한 것이고 끝까지 살면 당신은 삶을 긍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까미는 이렇게 씁니다. 자살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살은 부조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부조리와의 대결을 포기하는 것이다. 까미가 원하는 것은 대결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대면입니다. 부조리를 똑바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까미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까미는 자살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까미는 종교가 없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며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은 논리적 해결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을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까미에게는 질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뜻이고 의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며 부조리를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갈망한다는 뜻이고 의미를 찾고 있다는 뜻이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까미가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까미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살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자살입니다.
철학적 자살은 부조리를 인정할 수 없어서 신이나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삶에는 의미가 있다. 신이 주신 의미가 있다. 역사가 정한 의미가 있다. 우주의 섭리가 있다. 까미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조리로부터의 도피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침묵하고 신은 대답하지 않으며 의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의미가 생기지 않나? 까미는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부조리를 못 견뎌서 허구의 의미를 만드는 것,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회피라고. 까미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까미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까미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없어도 된다고, 삶 자체로 충분하다고. 햇빛, 바다, 친구의 웃음, 맛있는 음식, 따뜻한 잠자리. 이것들의 의미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필요합니까? 햇빛은 그냥 따뜻하고, 바다는 그냥 아름답고, 웃음은 그냥 좋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것들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까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거부합니다. 삶에는 의미가 없지만 삶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신이, 사회가, 역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경험 그 자체로 햇빛의 따뜻함, 바람의 시원함, 사랑의 설레임입니다. 까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까미는 부조리를 인식한 인간에게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인식, 반항, 자유.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부조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환상 없이, 희망 없이, 위안 없이. 세계는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기대, 세상은 공정하다는 환상, 모두 무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왜 노력했는데 실패했는가? 왜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한가? 왜 나만 힘든 것 같은가? 답은 간단합니다.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아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왜 나만이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니까, 세계가 원래 그러니까 더 이상 세계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세계는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이것이 인식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반항입니다. 반항은 부조리에 대한 응답이지만 혁명이 아니고 파괴가 아니고 거부가 아닙니다. 까미의 반항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부조리하다. 인정한다. 의미는 없다. 인정한다. 그럼에도 나는 산다. 이것이 반항입니다. 시지프의 반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지프는 바위를 산에서 굴려 내릴 수 없고 신들과 싸워 이길 수 없고 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비참하게 울면서 밀지 않고 당당하게 밉니다. 이것이 나의 바위다. 나의 형벌이다. 나의 운명이다. 신들이 줬지만 이제 그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반항입니다. 반항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이 부조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이 부조리 속에서 살겠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반항은 무엇입니까? 매일 출근하는 것은 부조리하지만 우리는 출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반항입니다.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지라고 체념하며 가는가? 아니면 이것은 나의 선택이야라고 생각하며 가는가?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출근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피해자이고 후자는 주체입니다.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 주체성의 회복입니다. 세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되지만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주체가 됩니다. 물론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반항의 결과입니다. 까미가 말하는 자유는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까미의 자유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살기로 결정하고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시지프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바위를 밀고 영원히 밀어야 하며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신들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형벌을 줬지만 시지프의 의식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시지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바위를 밀기로 선택했다. 물론 이것은 역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이 역설이 핵심입니다.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을 나는 강요당했다고 해석하면 노예이고 나는 선택했다고 해석하면 자유입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없고 타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경쟁 사회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비참하지만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의 방식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체가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긍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당함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부조리하고 세계는 불공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서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까미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가단해도 병들어도 태도는 우리 것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태도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까미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시지프는 산 정상에 섰습니다. 바위를 놓았습니다. 바위는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산으로 내려갑니다. 까미는 이 장면에 주목합니다. 산을 내려가는 시지프. 이 하강의 시간에 나는 관심이 있다. 왜 하필 하강입니까? 상승이 아니라 하강. 성공이 아니라 실패 이후. 정상이 아니라 밑바닥으로 가는 길. 까미는 말합니다. 그 짧은 순간 시지프는 자기 운명보다 우월하다고. 바위를 밀어 올릴 때 시지프는 형벌에 복종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갈 때 바위는 이미 떨어졌고 아직 다시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시지프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바위, 이 산, 이 형벌 모두 나의 것이다.
신들이 준 형벌이지만 이제 그것은 내가 받아들인 운명이다. 나는 이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그 순간 형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운명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까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 문장이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행복. 영원히 바위를 밀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까미의 행복은 우리가 아는 행복과 다릅니다. 쾌락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까미의 행복은 화해입니다. 자신의 운명과의 화해, 부조리한 세계와의 화해, 거부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방식을 찾는 것. 2026년을 사는 우리도 매일 산을 오르고 바위를 밉니다. 출근이라는 바위, 관계라는 바위, 건강이라는 바위, 생존이라는 바위. 바위는 정상에 머물지 않고 내일이면 또다시 밀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제쯤 이 반복이 끝날까라고 기다리는 대신 이 반복이 나의 리듬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절망하는 대신 의미는 없어도 나는 여기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미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바위를 없애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보여줍니다. 바위와 함께 사는 방법을. 인식하십시오. 세계는 부조리하고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반항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십시오. 1960년 1월 4일 알베르 까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46세였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미완성 원고 최초의 인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까미는 자신의 철학대로 살았습니다. 결핵으로 죽을 수도 있었고,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었고,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살았습니다. 글을 쓰고 사랑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어쩌면 그가 원한 죽음인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죽는 것. 바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바위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다음 주에도 일해야 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바위를 밀면서 절망할 수도 있고, 바위를 밀면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바위, 다른 태도. 산을 내려가는 시지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까비는 말합니다. 그는 행복하다고. 당신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행복하다고?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답 없는 질문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에 큰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